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5년 4월 5일 날 시행되어진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기출 문제를 우리 잘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잘 보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애쓰셨고요. 애쓰셨고 반드시 합격할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 멋진 나아감을 응원합니다. 자, 보시자고요. 사회복지학 개론 2025년도 국가직 공무원 구급 공채 필기시험 4월 5일에 시행됐습니다. 반드시 합격하는 박정훈 사회복지학. 반드시 쉽고 빠르게 또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뽑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라고 해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 커리큘럼을 정해줍니다. 제 강의는요, 이 커리큘럼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커리큘럼에서 우리 시험이 대부분 출제가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걸 지침하여서 저의 교재나 또는 강의가 진행되어진다. 그러니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진 커리큘럼이 2022년도 겁니다. 자,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해커스 공무원의 박정훈 사회복지학 개론 합격생 필기 노트 한 권으로 핵심 개념 압축 정리하기입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이 얇은 책 한 3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이 안에서 요번 시험도 모두 기출이 되어졌습니다. 과거 시험은요. 예, 과거 시험들도 다 여기서 100%한 문제 정도 차이 외에는 다 기출이 되어졌어요. 공무원 시험은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또 여러분들한테 저희 커리큘럼이나 또는 뭐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온 것을, 출제된 것을, 또 출제되어질 것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그것만 들었다 공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방대한 공부, 그렇죠. 예. 또는 어떤 특수하게 어떤 특정 부분만 바라보는 공부, 그렇죠. 예,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실패 확률이 높고 이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강의는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사회복지학 개론 필기 노트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되 가장 빠르고 쉽고 또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울 수 있는 강의와 교재로 함께 합니다. 자, 비교 불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다른 어떤 교재, 어떤 강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가 또는 제 교재가 더 좋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른 교재, 다른 강의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강의, 교재만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가장 빠르고 쉽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합격을 보장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길버트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의 필수 기능과 이를 수행하는 사회 제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나온다 말씀 들었고, 자, 이 길버트와 스펙은요, 구조 기능주의, 예, 기능주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능,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또 발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5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그 5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류는 5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행위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를 설명하는데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길버트와 스펙의 사회 필수 기능과 이를 수행하는 사회 제도죠. 자, 우리 살펴보면요.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회화 기능 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가 아니라 가족 제도가 1차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죠. 이건 가족 제도로 고쳐야 돼요. 상부상조 또는 상호부조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건 경제 제도가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죠. 자, 사회통합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건 가족 제도가 아니라 종교 제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사회통제 기능을 위해서 정치 제도 만들었다 그랬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제도 만든 거죠. 자,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 기능,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1차적 기능으로 해요. 자, 사회통제 기능, 정치제도,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수험생들이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을 거예요. 자, 4번이고요. 자, 우리 필기 노트 테마 2번에
테마 이번에 사회제도와 기능이 사회복지의 어휘적 정의 해가지고 사회제도와 기능 길버트 스펙이 얘기했고요. 19년도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어지고 꽤 오랜 기간, 한 5년, 5, 6년 만이죠. 예, 다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5가지 우리 필기노트 테마 2번을 꼭 좀 한번 보아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뭐 얘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할당의 조건이라 했습니다. 할당.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지? 그렇죠. 그 좋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별주의하고 보편주의 입장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선별주의는 뭡니까? 할당을 할 때 어떤 특정 기준에 부합되어지는 사람들만 선별, 뽑아내서 이 사람들한테만 자원을 주자. 그게 선별주의고. 자, 반면에 보편주의는 아니야. everybody, 모든 사람들을 자원, 급여 대상으로 삼자. 그게 바로 보편주의였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현행 기초연금은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되어진다. 자, 공공부조 제도는 전부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5가지 주요 공공부조 제도가 있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초연금제도, 그 다음에 예, 의료급여제도 있었었어요.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요 5가지는 선별주의가 반영된 거 맞죠? 예. 우리나라 현행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된다. 여러분, 자, 보편주의가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는 2개, 사회보험제도랑 사회수당제도가 있었었죠. 그렇죠.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있었었다. 자, 아동수당은 어디요? 우리나라 2018년도에 아동수당법이 제정이 되어져서 현재는 8세 미만 모든 아동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아동들한테 8세 미만이라고 하는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모두가 급여 대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논의 말씀드렸지만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보다 사회통합을 더 강조한다. 자,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뭐뭐보다 몸에 비교하여 이거 빨리 지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빨라진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선별주의는 사회통합을 더 강조한다. 여러분, 사회통합을 강조하려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할당에 있어서 그 할당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 급여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자 또는 보험료를 내는 자와 급여를 받는 자가 서로 같았었을 때, 즉 내는 자가 받으면, 그렇죠, 나도 받고 너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통합이 유리한데 내는 자 따로 있고 받는 자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내는 자 입장에서는 안 내고 싶어하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 내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있는 제도가 공공부조 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제도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은 다 받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회통합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더 강조하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나 또는 사회수당 제도를 강조하는 보편주의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선별주의 프로그램보다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용이하다. 이 행정 절차가 용이한 것,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운영 효율성, 이렇게 공부해 봤었어요. 그렇죠.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그렇죠, 시간, 이런 것들을 아끼면 그게 운영 효율성이 좋다 그랬었어요. 자, 운영 효율성 좋은 거 3가지 꼭 기억해 달라 그랬죠. 그게 4가지죠. 운영 효율성 좋은 게. 자, 첫 번째 현금 급여. 운영 효율성 좋고요. 자,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보편주의가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 즉 보편주의가 이런 운영 효율성이 좋죠. 그다음 보편주의가 반영되어진 프로그램인, 자,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2가지,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 얘네들이 운영 효율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자, 얘도 지웁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빨라져요.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더 용이하다. 맞죠? 운영 효율성이 더 좋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산조사라는 걸 거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보편주의 프로그램들은
자산조사라고 하는 공공부조 제도에서 사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 국민 대상으로 다 줘버리는 겁니다, 급여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예. 자,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 테마 163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사회통합의 윤리 나와 있죠? 보편주의. 그죠, 여러분? 예. 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다. 이번 문제도 난이도로 한다면 하입니다. 상중, 하 중에서.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정. 자, 사정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정. 사정이 시험에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또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자, 실천 과정 중에 사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분야라 그랬습니다. 그 의료 분야에서 나온 용어라 그랬죠. 원래 이 사정 대신에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썼어요? 진단이라는 용어를 썼다. 진단. 자,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해요. 진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얘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즉 어떤 질환을 갖고 있지와 두 번째는 그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이 얘가 뭐지? 능력이 뭐지? 세 번째는 그 진단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바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진단을 하는 이유는 계획 수립을 위한 도구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단이란 말 대신에 사정으로 우리 실천에서는 이 용어를 바꿔서 쓰는데 사정 다음에는 항상 계획이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계획대로 실제 치료를 했었을 때 발생하는 이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 우린 뭐라고 장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정 때 해야 될 게 세 가지라 그랬었어요. 그게 바로 뭐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가 뭔지를 보고 또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보고 세 번째는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사정 볼게요.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맨 처음에 인테이크, 그렇죠. 그러니까 접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 자료 수집, 사정,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개입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종결하고 마지막에 사후 관리하는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나 문제나 자원을 파악하는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과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이 두 단계, 자료 수집과 사정은 실천의 전 과정에서 다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접수 때도 사정하는 거예요. 왜? 접수 때도 욕구가 뭔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접수 때도 얘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정은 사정하고 이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두 단계는 평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표현되어지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접수 때도 사정하고 개입 때도 사정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거 맞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야,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 갖고 있지? 어떤 욕구 갖고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뭐지? 그거 보는 거고. 자, 개입 계획의 기초. 자, 사정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정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단계가 출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맞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단계는 이거는 실천 과정 단계 중에서 개입 단계에 관한 설명이죠. 개입 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실천 개입 기술을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형성되어진 점적 관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그 계획을 시행하는 단계, 그게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또 자원이 뭔지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발생되어질 장애물도 봐야 돼요. 근데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하지? 클라이언트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상호작용이 뭡니까?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하면서 야, 네 문제 욕구가 뭐야? 너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야? 클라이언트의 협조가 필요하고 클라이언트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답은 4번도 맞다. 이것도 답은 3번이죠. 이건 개입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것도요. 우리 테마 91번에 사정 얘기가 나왔어요. 사정이 지금 23년도 지방직에서도 사정 개념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천의 전 과정,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 사정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정은 옛날에 진단이라고 했다. 그 진단을 하는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쌍방향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필기노트에 그대로 나왔다니까. 그렇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획관리법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데, 요번 시험을 보신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아이고, 야,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그런데 제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거 다 맞추셨을 거예요. 왜? 우리 필기노트에 이게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수험서도 봤거든요. 다른 수험서. 여러분들이 좀 슬림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필기노트나 또는 핵심 요약집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엔 이게 없더라고요. 제 책에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기법은 PDCA. 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다음 확인, 체크하고 마지막에 액트, 조정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프로그램 기획 관리 과정으로 본다. 이거 방침 관리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기획과 관련되어져서는 이 PERT라고 불려지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 문제는 출제한 이유가 뭐죠? 출제자가 너 이거 제발 틀려라 이러고 출제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안 되죠. 한번 볼까요? 자, 필기노트 테마 191번에 주요 기획 방법, 방침 관리 기획, PDCA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제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은 다 맞추셨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방침, 관리 기획 다 맞춰주셨다. 자, 5번 볼게요.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것.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자, 역사 문제. 세계 사회복지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세계 사회복지 역사는 배운 게 영국, 미국, 독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역사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건 뭐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문제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스타일이 순서 묻는 문제죠. 그렇죠. 그 순서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는데 한번 보자고요. 민간 자선기관들의 서비스 중복 문제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중복이나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기관들의 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협회가, 자,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설립이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국 런던에 설립되어진 자선 조직협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선조직협회 1869년도에 영국 런던에 최초로 설립이 되어집니다. 이게 자선단체들의 연합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영국 런던 안에 있는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이 서비스를 과학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막 중구난방,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냥 막 난리를 치고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었어요? 이 당시 영국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도주의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인도주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부자의 의무나 사명을 규정해 놓은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 자선 단체들을 만든 부자들이,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구제에 있어서의 중복과 누락 문제. 받는 놈이 계속 받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락되어져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자선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1869년 자선조직협회예요. 자, 1869년 있었던 일이고, 자, 제인 아담스가 참 오랜만에 나왔죠. 이 제인 아담스가 언제 한번 출제가 됐냐면 우리 시험에서 그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 이러고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맞죠? 이 제인 아담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헐하우스라고 하는 인보관을 만들었죠. 시카고 헐하우스. 그러면서 그 공로로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고 저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시카고에 헐하우스를 만들었다. 이거 1899년 일이라고 말씀을 1889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빈민을 새 유형으로 분류하고 빈민 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법이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졌다. 이 빈민을 새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것이 바로 뭔가요? 차별 처우의 원칙에 관한 얘기죠. 차별 처우. 그렇죠, 여러분? 차별 처우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노동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다음에 요보 아동으로 구분해 놓고 노동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작업장에 보냅니다. 근데 작업장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정원에 보낸다 그랬었어요. 컬렉트하우스라고 불려지는. 자, 그다음에 노동력이 있는 자는 거기에 보내고 노동력이 없는 자는 어떻게 구빈원에 보냈다 그랬죠. 노동력을 앞으로 가지게 될 요보 아동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갈라놓고 원칙적으로는 남의 집에 입양을 보내는 건데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 남자애들은 도제를 보내고 여자애들은 어떻게? 남의 집 하녀를 보냈다 그랬었어요. 자, 이게 바로 차별처 원칙 얘기하는 거고 빈민 구제에 대한 정부 또는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법이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졌다. 이게 바로 1601년에 제정되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영국 버크셔 카운티의 한 지역에서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에 대해서 자, 임금 보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시장의 빵 가격과 곱하기 가족 수에 맞춰서 최저 생계비를 보존해 준 제도예요. 이거 스피넴랜드법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스피넴랜드법, 아이고, 숲해면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795년입니다. 자, 순서 어떻게 돼요? 다, 그 다음에 라, 다라, 가, 나가 맞죠? 다라, 가나.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얘도요, 우리 필기노트 영국의 사회복지역사 테마 8에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얘기, 구제,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낭비 현상 발생해서 이것이 자선의 동기를 약화시켰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가 1869년에 영국 런던에 창립되어졌다. 자, 배웠고요. 자, 미국의 1889년에 제인 아담스가 시카고의 헐하우스 설립되어졌다. 우리 필기노트 테마 8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사 보겠습니다. 테마 6번을 봤더니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번 구빈법의 시대.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 통제법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차별 처우의 원칙,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 아동으로 나눠놓고 각기 다른 구제 방식을 채택했다 그랬었죠. 자, 바로 차별 처우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스피넴랜드법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잉글랜드 남부 버크셔주, 시험에 버크셔 카운티라고 나왔어요. 주로 카운티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그래서 스피넴랜드에서 임금 노동자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고 최저 생계비 제도 운영했다, 최저 소득 보장했다. 그러니까 우리 테마 영국 역사할 때 다 공부했던 거고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글씨도 하나 바뀌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자, 또 문제 볼게요. 6번 사회복지 조사 과정. 아유,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조사 과정 묻는 문제. 자, 우리 양적 연구에 있어서의 조사 과정이라 그랬죠. 요번 시험이 조사론 문제가 2개가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가 재작년 국가직 시험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험생들의 변별력, 야, 그까지가 한 문제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겠어? 뒤따 어려운데?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가지고서 조사는 조금 힘들더라도 제대로 공부해 두셔야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 덕분에 합격했다 소리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인 조사 과정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조사 문제 설정하고 이 조사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죠.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걸 조사 설계라고 했었어요. 조사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또는 해석하죠. 예.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끝난다 그랬죠. 이게 순서예요. 이거 지금 2번째 나온 거예요. 순서 묻는 문제가.
자, 봤더니,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문제 제기, 이게 조사 문제 설정하는 거잖아요. 1번. 그 다음에, 자료, 지금 가설 설정은 안 나왔네요. 없어요, 순서 안에. 자, 그러니까 조사 설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설계 됐으니까 자료 수집해야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수집된 걸 분석해야 되겠죠. 통계학적 방법을,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통계학적 방법을 갖고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다 풀어놓고서 저처럼 이렇게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다 마가라. 야,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20년도 국가직에 한번 나왔거든요. 조사 과정 묻는 게. 그러니까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우리 필기노트 테마 40번에 이게 있습니다. 자, 계속 보자고요. 자, 사회복지 급여. 뭐 얘도 나올 게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자, 보면 현물 급여는 현금 급여에 비해서 자, 이렇게 지우라 그랬습니다. 자, 목표 효율성 얘기했죠. 이게 목표 효율성하고 운영 효율성은 둘 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특정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아도 돼. 그냥 효율성은 수단인 것에 불과해. 그렇죠. 그게 바로 목표 효율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내는 거. 그게 목표 효율성인데, 자, 목표 효율성은 3개만 꼭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목표 효율성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제도 선별주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선별주의가 반영된 공공부조제도. 세 번째가 물급여, 급여의 종류 중에서 이 3개만 목표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목표율성 좋다고. 그래서 현물급여는 목표율성이 더 높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현금 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서 자, 효용이라고 하는 말이 만족도라 그랬습니다. The degree of satisfaction. 그렇죠. 여러분, 현찰 주는 게 좋아요. 물건 주는 게 좋아요. 현찰 주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현금은 수급자의 효용 또는 수급자의 만족도. 그렇죠. 이게 가장 높은 급여예요. 우리가 급여 종류가 5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이었죠. 그죠? 자, 그 효용이, 현금은 수급자의 효용이 더 낮다가 아니라 수급자의 효용이 더 높다. 이래야지 맞죠. 높다. 이건 맞는 거고, 이거 맞네요. 그죠?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더 높다. 현금은 수급자의 효용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 현금은 현물에 비해서 관리 운용 비용이 더 소요된다. 이게 운용 효율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운용 효율성. 운용 효율성 좋은 건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효율성 좋은 건 3가지고 운용 효율성 좋은 것은 보편주의, 그 다음에 사회수당, 사회보험, 그 다음에 현금급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관리 운영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죠?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보다 운영 효율성이 제일 좋은 급여가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현물 급여는 현금에 비해서 수급자 선택의 자유를 더한 자기 결정권을 더 제공한다. 수급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스스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 현금이잖아요. 현물이 아니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제고하는 것은 현금이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뭐죠? 하 중에 하죠. 얘도요. 우리 필기노트에 테마 164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완벽하게 그대로. 급의 특징들, 목표 효율성, 사회적 효용, 소비자 선택권의 자율권 보장, 여러분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자, 계속 보자고요. 자, 이 문제 재밌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자,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 기관이에요.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깜짝 놀라셨을 거야.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떤 얘기 드렸냐면 이런 얘기 드렸어요. 협의회, 협의체. 이렇게 있는데 협회하고 협의회는 이건 순수한 민간 조직이라 그랬죠. 이건 민간 조직이에요. 협의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민관 조직이라 그랬죠. 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우리 시험에 한번 그렇게 나왔어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회는 공무원 위원이 들어간다. 예, 공무원 들어가요. 그렇죠. 왜? 민관기관이기 때문에. 예. 자, 협회나 협의회는 이건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또는 공적 주체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잡아요.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와, 뒤딱 어려운 얘기들이야. 그죠? 예, 근데 여기 한국소년보호협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민간이 운영하네. 자, 우리 강의 들으셨으면 이 문제는 솔직히 출제자가 너 틀려라. 왜? 자, 여기 나오는 답은 4번인데요. 소년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소년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 소년원이. 자,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 이걸 왜 출제를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번 시험이 보호직 시험이라서 그래요. 그죠? 우리 보호직 공무원이 되시면은 여기서 활동하시거든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이 소년원에서 근무하실 수 있어요. 보호직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야, 너 보호직 준비하니까 보호직 공무원 될 사람들이니까 너의 꿈, 너의 갈 길 관련해서 이런 정보도 좀 갖고 있지 않겠니? 라는 의도와에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 법에 따라서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 부위 보호 처분에 성취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자, 뭐 하는 거야? 교육시설입니다. 소년원이 학교에 학교, 이런 보호 처분을 당한 친구들이 가서 생활도 하고 생활한다는 것이 그 안에서 숙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걸 소년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안에 소년원은 보호 소년을 수용해서 교정 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소년 분류 심사원, 이것도 법무부 소속이에요. 위탁 소년의 수용과 분류 심사, 유치 소년의 수용과 분류 심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더라. 자, 요 정도. 그래서 협회, 협의회, 이거 민간 조직. 협의체는 민관 조직.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십시다. 자, 9번 조직이론. 자,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요번에 시험 문제가 꽤 나왔어요. 자, 앞에서 기획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이론 나왔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관계 이론은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을 강구하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관계론은 뭐죠? 우리가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가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은 크게 3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엘튼 메이오의 수평적 인간관계 이론. 자, 호송공장 실험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론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거 수직적 인간관계 이론이라고 했고, 또 수직적 인간관계 이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룬드스테드죠. 룬드스테드의 Z 이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자, 비공식적 집단. 자, 조직 구성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져. 그럼 조직 구성원들끼리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 조직 구성원들이 비공식적 집단 활동을 하면 돼. 이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도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를 설정한 걸 조직도라 그랬죠. 근데 조직도에 드러나지 않는 모임이에요. 그게 뭐지? 뭐 조기축구회, 산악회, 뭐 이런 것들을 비공식 집단이라 그랬죠. 조직이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야? 그걸 만들었었을 때 조직 구성원들 사이가 좋아져요. 같이 금요일 날 술 퍼먹으러 가기 모임 뭐 이런 것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엘튼 메이오의 수평적 인간관계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 이론이죠. 이거 틀렸네요. 자, 과학적 관리론. 자, 프레드릭 테일러의 이론입니다. 조직 구성원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야 라고 보는 것, 이거는 고전 이론들의 공통적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 이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 여기 나와 있는 과학적 관리론하고 배버의 관료제 이론 같은 것들, 여기서는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 그래요.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보통 인센티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간과 동작에 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그러면 이 조직 구성원들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자,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서는 어떻게 위계 구조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윗대가리가 어떻게 돼? 강력한 위계와 권위를 갖고 있고, 밑에 사람들은 그걸 따르게만 만들면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관료제 이론이라 그랬습니다. 자, 관료제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사적 감정 배제하고 원칙과 절차를 준시한다. 이것도 여러분 뭔가요? 고전 이론, 즉 과학적 관리 이론과 관료제 이론의 공통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적 감정 배제해야 됩니다. 전부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 달성의 수단, 도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이가 좋고 뭐 친해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사적 감정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인간관계 이론이죠.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사이가 좋아야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고전 이론에 해당되어지는 과학적 관리론하고 관료제 이론에서는 사적 감정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절차 중수하고. 자, 제도 이론, 조직 환경 이론 중에 제도 이론 또는 신제도 이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는 조직을 개방 체계로 본다 그랬죠. 맞습니다. 지금 인간관계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 이론이나 관료제 이론은 조직을 폐쇄 체계로 본다 그랬었어요. 폐쇄 체계는 뭡니까? 조직 내에서의 변화만을 가지고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자, 이 제도로는 뭔가요? 개방 체계라고 했습니다. 하센펠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구분했죠. 얘는 뭔가요? 조직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처해 있는 제도적 환경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방 체계로 보고 조직이 속해 있는 제도적인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폐쇄 체계는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이론 또는 행정관리 이론과 같은 세 가지, 그렇죠. 그걸 고전 이론이라고 했고, 거기에 뭐가 하나? 인간관계 이론. 얘는 폐쇄 체계론이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 봤지요? 이 조직 환경 이론에 해당되는 제도 이론이나, 그렇죠? 또는 신제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정치 경제 이론이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건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자, 1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이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 집단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대로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임파워먼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공부 안 했던 게 없어요. 제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거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자,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는 강점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강점 관점은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생태 체계적 관점.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이 나오고, 이 강점 관점이 반영되어진 모델이나 기술을 우리는 역량 강화 모델 또는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했었어요. 자, 한번 보면요, 이래요. 생태 체계는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처해있는 환경을 같이 본다 그랬죠? 그게 생태 체계야.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인데 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본다 그랬고, 얘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환경을 보되 클라이언트 환경의 좋은 점만 보는 게 강점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임파워먼트입니다. 여기 볼게요. 역량 강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을 강조한다. 이것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우리 필기노트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가난하고 지금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게 임파워먼트의 시작이에요. 이게 비판적 사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간의 협력적 관계 또는 파트너십 관계 강조한다 그러죠. 왜? 얘는 클라이언트를 역량을 갖고 있는 존재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협력적 관계를 맺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취약성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병리적 관점 얘기죠, 이건요. 문제와 취약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강점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의 취약성과 같은 나쁜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봐요. 뭐만 본다 그랬어요. 우리 이 인파워먼트 모델 만든 사람이 셀럽이라 그랬잖아요. 셀럽이는 클라이언트에 뭘 봐야 된다 그랬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취약성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능력, 그렇죠. 과 자원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능력을 강점이라 그래요. 강점과 자원을 본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뭡니까? 병리적 관점 설명하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걸 개입의 목표로 삼는다 그랬죠. 정확히는 앞에 어떤 말이 붙어야 돼? 무기력한 클라이언트.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삶의 통제력.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그렇죠? 왜? 어마어마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그겁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것도 여러분 인파워먼트 여기 좀 볼까요? 자기 주장 강화시키기, 지역사회 복지에서도 이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이런 지역사회와 같은 거시적 차원 모든 책에 다 써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테마 103번을 보면요. 역량 강화 모델 해놓고서 역량 강화가 뭔지 파트너십 관계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죠. 자신의 삶에 대한 모여 통제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16년도 지방직에서도 그래서 이 통제력자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해준다.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라고 자신에 대한 삶의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역량 강화의 목표다. 자, 인지행동 모델 봅시다. 이번 시험 문제 재밌었어요. 이렇게 실천 기술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인지행동 모델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 이런 거죠. 잘못된 사고,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고가 뭘 만든다고? 행동을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고를 교정해주면, 이 사고를 고쳐놔요. 고쳐놓으면 행동도 바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행동이나 또는 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실시되어지는 모델이 인지행동 모델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는요, 교육적 접근한다 그랬죠. 인지행동 모델은.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인지행동 모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선생님이 되는 거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선생님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생각이 잘못됐어. 네 생각을 고쳐야 돼. 그래야지 네가 불안해하지 않아. 그래야지 네가 걱정하지 않아. 그게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렇죠. 자, 봤더니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이거 우리 필기노트에도 있거든요. 자, 이 인지행동 모델은 학생이에요. 학생, 클라이언트가. 그럼 클라이언트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어떻게 돼? 열심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학생이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쳐도 학생이 아이씨 이러고 자요. 그럼 이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학생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교육과정 안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잠도 자면 안 되고 숙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성과가 나요. 위기 상황과 같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하다. 얘는 단기 개입 모델은 맞아요. 하지만 위기 상황하에 개입되어지는 것은 이건 뭐지? 이거 위기 개입 모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네. 틀렸죠, 벌써. 일정한 교육 수준 혹은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이다. 학생인데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되고요.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이지 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 모델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학생인데 클라이언트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클라이언트에게 비함적 사고를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 기술을 습득할수록 원조한다. 사고가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런 비함적 사고, 이 사고를 정확히는 비함적 신념, 빌리프라고 얘기했죠.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앨리스잖아요. 앨리스. 앨리스의 REBT 모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모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그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좀 여기 좀 보십시다. 인지 행동 모델, 뭐 특징, 지적 능력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낮은 클라이언트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거 지적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한테만 먹혀요. 교육 수준이 좀 있어갖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학생이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대로. 그죠? 예. 자, 정책 결정 모형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가 이 단크사 강의 때 이거 올해 나올 거다 그랬어요.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합리 모형이 있고, 만족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혼합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여섯 가지죠. 6가지를 일반적인 정책 결정 모형으로 봤어. 이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결정을 해서 거기다 돈을 써야 되거든요, 국가가. 맞잖아요. 그죠? 정책을 집행하려면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돈을 쓰는 행위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돈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린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정책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고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 예측해보는 방법이 2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 예측 방법하고 그 다음에 대안 비교 분석 방법 2가지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합리 모형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야, 완전하게 미래 예측도 가능하고 대안들끼리 비교해서 최선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합리 모형이죠.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이렇게 최선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 모른단 말이야. 한 시간 뒤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데,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쇄신적. 그러니까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검증이 안 된 걸 그냥 해보는 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 대안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살펴볼 수도 없고, 그중에서 특정된 몇 개만 뽑아갖고 그것만 갖고서 어떻게 미래 예측하고 대안 비교 분석하자는 거죠. 자, 점증 모형은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인간은 미래 예측할 수 없다. 대안 비교 분석도 안 되니까 점증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성과 좋은 거 그대로 갖다 쓰자는 거죠. 자, 에치오니가 얘기했던 혼합 모형은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하는데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뭐하고 뭘 혼합했다 그랬었어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거라 그랬죠. 자, 드롤이 얘기했던 최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이 결합된 모형이라고 얘기했고, 쓰레기통 모형은 그런 합리성조차도 없이 우연한 몇 가지 흐름들이 우연히 만나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었었습니다. 자, 보자고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을 절충한 정책 결정 아니다. 합리하고 점증을 절충한 모형이죠. 점증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지? 점증은 보수주의 모형이에요. 굉장히 보수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을 때 성과가 좋은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당연히 기존에 이득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득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익에 부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발전소를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 그걸 현 정부에서 유지하자고 하죠. 그렇죠. 기존 정부에서는 태양력 발전 이런 거 하자 그랬었어요. 기존 정부에서 그런 에너지 정책을 필 때 합리 모형을 썼던 거예요. 미래예측 기법, 그 다음에 대안 비교 분석을 했더니만은 이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수행했던 원자력 발전이나 또는 뭐 화력 발전 이런 거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풍력 발전하는 회사들, 그런 기계 설비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뭐 태양력 패널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점중은 기존에 했던 걸 계속 해먹자는 게 점중 모형이에요. 그러니 기득권층의 이익들, 기존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익을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해먹자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적이고 반쇄신적인 모형이 점중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맞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합리 모형은 맞죠. 이성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래 예측도 가능하고 대안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비현실적인 정책 결정 모형, 그렇죠. 굉장히 비현실적, 이상적이야. 왜? 한 번도 검증해 보지 못한 일을 시도하거든요, 얘네들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정책 결정은 모형은 뭐예요? 여기서 점중 모형이죠. 옛날에 했었을 때 성과 좋았던 거 하는 거니까. 자,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또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그렇죠. 코앤마치 올스는 그걸 4가지 흐름으로 얘기했고, 킹더는 3가지 흐름으로 얘기했어요.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연히 통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쓰레기통, 그 통 안에서 서로 섞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우연, 흐름, 우연, 이거라고 공부했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아이 쉽다. 그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테마 160번에 사회복지 정책과정 4번째 정책 결정 모형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나라 역사 문제 출제됐어요. 자, 노인장교양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졌다. 노인장교양보험법은 2007년도 제정돼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공 차고 왔더니, 공 찼단 말이야. 그렇죠? 공 차고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그러니까 공차고 온 07년도에 제정되어졌던 법들, 그 안에 노인장교양보험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안기법 알려드렸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노인장교양보험법 제정연도, 얘는 시행연도까지 꼭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시설의 설치 요건이 신고제로 전환되어졌다. 우리 이게 97년도 사회복지사법 개정되어진 내용이죠. 97년도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3가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국가시험 제도로 바뀌었고, 그죠? 두 번째가 시설 설치가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모여 평가 의무제가 도입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97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행복유음이 구축됐다. 이것도 2010년도에 있었던 거 강의 시간에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구축돼서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행복이음 플러스 뭐요? 예, 범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자, 2010년 얘기고. 자,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이 자, 의무화됐대. 의무화. 자, 의무화됐다는 거.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3, 5, 7, 14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죠? 3, 5, 7, 14. 2003년도에 시도, 시공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뭐가 됐어? 의무화가 됐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1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수립됐고, 아니, 수립했으니까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시행됐죠. 근데 이건 전부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내용이고, 2014년도 12월 30일 날 우리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예,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 12월에 제정되어진 이 법으로 얘가 이사 갔다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던 내용들이.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의무화 되어진 건 몇 년도? 2003년도죠.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뭔가? 답은 2번이죠.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여기 봐봐요. 여기 테마 17번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입법사 해놨습니다.
노인장병보험법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졌다. 시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2024년도 작년도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여기 봤더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97년도 있었던 거. 우리 필기노트 테마 1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돼서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못했다고 의무화되어졌다. 이것도 필기노트에서 있었었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억수로 많이 강조했던 것들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행복이용 관련된 거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우리 필기노트 테마 19번에 있고요. 이게 2013년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예. 하나도 안 배운 게 없습니다. 다 공부했던 것들이더라. 자, 카두신도 나왔습니다. 카두신. 자, 카두신이 제시한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서비스로만 옳게 묶여진 것 같았어요. 카두신은요,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을 지보대,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구분을 했더라. 자, 지지적 서비스는 어떻게 가족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요. 그걸 더 잘 양육하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 교육을 한다든지 가족 치료를 하는 거고. 자,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가족들이 부모가 잘 키우고 싶은데 원가족이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일정 부분만 보충해 주는 거. 대표적인 게 보육시설, 어린이집.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둘 다 재가 서비스라 했습니다. 재가라는 것은 아동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서비스고 아동이 집에 있으면서 받는 서비스고 대리적 서비스는 가정 밖 서비스라 그랬죠. 가정 밖 서비스라고 해서 얘는 아동을 수용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수용시설과 같은 데로 분리시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아동 상담 서비스. 상담은 지지적 서비스고 아이고 보육은 이게 뭐예요? 보충적 서비스고 입양은 애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돼요. 원가족과 대리 분리되죠. 가족치료도 지지적 서비스입니다. 자, 가정위탁 우리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얘도 원가족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유형끼리 묶어놓은 것은 기억이나 리을. 없네요. 기억, 리을은. 디귿이나 미음. 예, 답은 4번이죠. 예. 됐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입양, 여기 가정위탁, 그렇죠. 대리적 서비스. 정말 가족 치료, 그렇죠. 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 테마 92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십시오. 얘도 우리 시험 문제의 말입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게 22년도 지방직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게 지금 또 나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카두신의 자, 아동복지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지보대 세 가지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 15번.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어. 나오죠. 자, 조지와 윌딩은 조지와 와일딩이라고 해놨어요. 원래 윌딩이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반집합주의는 자유, 불평등, 개인주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우리가 조지하고 윌딩은요, 이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소패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비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인데 이 반집합주의하고 소극적 집합주의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가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라 그랬습니다. 다만 뭐 갖고 구분하라 그랬죠? 불평등. 이 불평등 가치를 강조하는 건 반집합주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나 개인주의는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 둘 다 갖고 있는데 불평등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반집합주의밖에 없다. 이거 맞는 얘기고. 자, 미슈라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다원적 복지 국가는 정부 고용주 근로자가 상호 협력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는 유형이다. 자, 미숫가루 분통 터졌다. 미숫가루가 터져갖고서 차 안에서 분통 터졌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슈라는요, 분화된 복지국가, 그 다음에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가 맞는 두 가지 역할, 성장이냐 아니면 분배냐.
이것이 같이 벌어지면 통합된 복지국가고, 이것이 따로따로 벌어져 성장 먼저 하고 나중에 분화, 복지하는 거예요. 이게 분화된 복지국가죠. 여기 봤더니 정부나 고용주나 근로자, 그러니까 정부, 고용주는 기업이잖아요. 근로자, 이 세 가지는 바로 뭔가요? 경제 세 가지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상호 협력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어져. 그러니까 첫 스타트부터 뭐 하는 거지? 사회복지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근로자는 나중에, 노동자는 나중에 받고, 고용주, 즉 기업의 성장 위주로 정책의 드라이브를 삼는 것이 그게 분화된 복지국가고, 얘는 통합된 복지국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숫가루 분통 터졌네.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틀렸죠. 이거 분화된 복지국가가 아니라 통합된 복지국가로 해야 되고. 자, 티트모스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티트모스가 우리 시험에 두 번째 나왔는데, 자, 티트모스는 자, 윌렌스키 르보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지? 잔여적 또는 보충적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업, 성취 모형,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죠. 자,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국가의 복지 제공의 정도가 개인의 시장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산업 성취 모형이죠. 개인의 시장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개인의 시장 기여도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사회 보장 급여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것, 그것은 사회 보험 제도를 강조하는 산업 성취 모형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윌렌스키 르보의 제도적 모형하고 같은 내용인데, 얘는 사회수당제도,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해서 시장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갖고서 시장 대신에 그 욕구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고, 이 제도적 재분배 모형하에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수당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퍼니스 틸턴도 서울시에서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오고 또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퍼니스 틸턴은요, 사회복지의 목적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복하자 기억하실 겁니다.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나눴어요. 적극적 국가는 자, 정부의 개입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국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자체가 뭔가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얘는 완전 고용 안 하려고 한다 그랬었죠. 그것이 경제성장에 기업가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티트모스하고 퍼니스 틸턴은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온 거다.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 미슈라도 그렇고요. 조지하고 윌딩은 맨날 나오는 거였지만,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어졌고 또 다뤄야 될 것들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또 준 문제였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반집합주의. 우리 테마 22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16번. 자, 조사론 문제가 두 번째 나왔는데, 사회복지 조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통제집단 사후 조사는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조사 설계이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 설계에서, 실험 설계에서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가 있었어요. 자, 순수 실험 설계 종류 세 가지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가 있었었고, 솔로몬, 사집단 설계가 있었었죠. 자,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집단을 갈라놓고, 자,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 사전검사를 했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걸 검사 효과라 그랬죠. 검사 효과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엄청 해봤습니다. 검사 효과는 주시험 효과와 상호작용 시험 효과를 발생시켜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두 개를 다 망가뜨려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통제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는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 바람에 어떻게 그것이 주시험 효과와 상호작용 시험 효과를 발생시켜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를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사전 검사 하지 말자. 사전 검사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실험 집단에다가만 개입을 하고 사후 검사만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 집단 사후 조사는 사전 검사 영향을 배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조사 설계다. 맞는 얘기죠. 사전 검사로 인한 효과가 바로 뭐라고? 검사 효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때 같은 척도를 사용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검사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그것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다 망가뜨려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빼버린 게 바로 뭐다? 통제단 사후 조사고. 자, 솔로몬 4집단 조사 이겁니다. 순수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자, 실용적이지 않다. 얘는 꼴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었어요. 솔로몬 4집단 설계는요. 연구 대상 집단을 4개 집단으로 나눠 놓고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즉 사전 조사하고 사후 조사하고 사후 검사하고 그다음에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 다시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설계다. 그래서 여기서 상쇄를 시킨다 그랬었어요. 얘는 사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검사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쇄가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 설계들 중에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설계는 뭡니까? 솔로몬 4집단 설계인데 문제는 실용적이지 않아. 즉 현장에서 이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4개 집단을 할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2개 갈라놓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4개 집단을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었어요. 실용적이지 않다.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없구나. 우리 교재 있어요. 실용적이지 않아서 이거 안 쓴다고 현장에서는. 자, 시계열 조사는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시계열 조사는 통제 집단 없이 한 집단을 선택해서 여러 번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 설계다. 요건 여러분 따져볼 만한 지문이에요. 요건요. 우리가 자, 시계열 조사는 유사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이걸 준실험 설계라고도 한다 그랬죠. 여기 종류 안에 시계열 조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있었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그런데 이 시계열 설계 안엔 다시 2가지, 단순 시계열 설계가 있었고 복수 시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 시계열 설계는 여러분 어떻게 단순 실험 집단만 존재했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두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전 검사한 다음에 독립 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하는 꼴이고, 그 단순 시계열 설계에다가 통제 집단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 복수 시계열 설계였죠. 복수 시계열 설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임의적으로 할당을 해요. 2개를 분류한 다음에 실험 집단 두고 통제 집단을 두는 요런 꼬라지라 그랬죠. 이건 보면 통제 집단 없이 한 집단을 선택해서 여러 번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는 시계열 조사 중에서 단순 시계열 설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계열 조사는 복수 시계열 설계도 있잖아요. 얘는 통제 집단을 두거든요. 그렇죠. 이건 충분히 따져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3번도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조사. 얘는 원시 실험 설계 유형이죠. 우리가 원시 실험 설계는 1회 사례 설계. 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X, O 이렇게 생겼고, 여기 나오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조사 설계. 이건 뭐죠? 앞에 사전 검사를 하고 독립 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는 이런 꼴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였었죠. 마지막으로 원시 실험 설계 안에 뭐가 있었었어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해서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단순 무작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할당한 게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바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조사예요. 무작위 배정을 또 이게 틀렸죠.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얘는 임의적으로 해요. 연구자가 지 마음대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가르는 겁니다. 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제 집단 없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다 맞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무작위 배정을 한다라는 말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무작위가 아니고 자기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제 집단 없이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 이런 맞습니다. 4번은 틀린 거예요. 얘는 확실히 틀렸고 얘는 따져볼 만하고. 알았죠, 여러분? 예. 답은 4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상은 3번도 따질 만한 이야기다. 자, 테마 53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7번. 아유, 이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뒤집어졌어요. 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이 법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 나왔습니다.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왜 만들어졌냐면 2019년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실시해요. 그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만든 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있고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 이때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업무를 2022년도서부터 대행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계속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법의 시도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얘도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두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시도지사. 우리가 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면 공공부문.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공공부문은 국가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시고 시도, 그다음에 지자체가 있잖아요. 시군구, 시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얘네들은요, 행정행위, 행정의 재량권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시도나 시군구는. 그러면 시도에다 사회서비스원 만들 때 그걸 꼭 복지부까지 쫓아가야 되는,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면 돼요. 자,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시도 사회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공영화 또는 공공화라고 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또는 이 장기요양기관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사회서비스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답이 1번인데, 자, 우리 행정행위, 행정의 재량권적 측면에서 복지부나 시도는 또는 시군구는 자체적인 행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민간이 자체적인 행정 재량권 행사가 안 되니까 민간이 시설 설립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민간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시도지사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지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봐두시고 시도 서비스원은 정관 변경하고 싶으면 시도지사 허가 받으면 된다. 자체적인 행정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 자체적인 행정 재량권에 관한 얘기도 제가 강의 중 시간에 했었어요. 민간은 자체적인 행정 재량권이 없어요. 자, 그 정도. 자, 18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 이건 원래 이 지문도 사실은 따질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재원은
자,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주된 재원이 뭐죠? 주된 재원은 기여금. 근로자가 내는 기여금과 사장님이 내주는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자, 조세. 세금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조세 또 지원해 줘요. 우리 배워봤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소요될 비용에 2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보험 14%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갖고서 우리가 따져볼 만한데, 자, 보면 사회보험에 이걸 옳게 고치려면 출제자가 주된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이 문제 맞다라고 할 때 이 기반자를 볼 거예요. 기반은 주축이 된다. 펀더멘탈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 수입, 즉 기여금과 부담금이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거 출제자 좀 모자르게 낸 거야, 이거. 이걸 제대로 내고 싶으면,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싶으면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 틀린 지문이 돼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자, 계속 보자고요. 산재보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맞죠? 산재보험은 우리가 시민법 원리 중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사회보험 제도들 중에서 어떻게 유일하게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맞고,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자, 2015년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갖고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 액수를 정해줬어요. 근데 2015년도 7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뭐죠? 기준 중위소득. 그걸 갖고서 수급권자를 선정해. 이 수급권자 선정을 현행 국기법에서는 선정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자, 2012년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 사회보장의 방법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하나 더 관련 복지제도라고 네 가지가 있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그런데 2012년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죠. 이거 여러분, 제가 출간한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있는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관련 복지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 답은 몇 번? 2번으로 보는 게 맞더라. 자, 산재보험. 우리 시험 문제 11년도 서울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산재보험료 재원은 근로자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아니다. 누구만 내? 근로자만 내지 근로자 부담이 없다 그랬어요. 왜? 무과실 책임 원칙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테마 220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9번. 재밌는 문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장애 분류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참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부터 잠깐 볼까요? 세계보건기구 장애 개념 테마 93에 있거든요. 80년도 ICIDH. 그러다 ICIDH2 최근에 쓰고 있는 건 뭐죠? ICF를 쓴다 그랬죠. 한번 보면 ICIDH, ICIDH2, ICF 순으로 발표가 됐다. 맞아요. 그 다음에 ICF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능과 장애를, 최근에 만들어진 ICF는 가장 최근에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핵심이 이거죠. 상황적 맥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자,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던 이 장애 구분인 ICIDH는 80년에 만들어졌던
손상, 기능장애, 사회적 분리로 구분했다. 우리 손상 이거 어떻게 배웠었어? 그냥 몸이 다친 거야. 내가 산 암벽 등반을 하다가 다쳤다. 허리뼈가 부러졌다. 그게 손상이야. 그러면 그 손상으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일어나죠. 예, 걷지 못하게 됐다. 그것 때문에 자, 사회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취업이 어려워졌다. 자, 그걸 구분했던 게 ICIDH입니다. 자, ICIDH2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주시는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분류 체계는 ICIDH2가 아니라 ICF입니다. ICF 가장 최근 게 모든 사람 건강. 자, ICIDH나 ICIDH2의 특징은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장애인들만을. 근데 ICF는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ICF에 관한 얘기다. 자, 우리 테마 93번에 있는 내용들 꼭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12년도 국가직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12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것이 가장 최근이었는데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예, 25년이니까 13년 만에 나온 거죠. 예, 자 보시고 자 20번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여러분 신고 의무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 우리가 학대에 주된 3대 대상이 아동, 노인, 장애인이라 그랬죠. 모두 대상에 해당돼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 상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자, 119 구급대 이분들은요 노인 학대를 최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신체적 학대가 일어나가지고 노인이 막 아파 그런 구급차가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신고 의무자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얘도 우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이 한번 개정이 돼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2025년 4월 1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최근 개정이. 그걸 반영해서 시험 문제를 내봤던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학원이나 또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폄훼하고 싶진 않은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 어려웠다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기쁜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 공무원 시험 준비는요. 이렇게 방대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꼭 나올 것들 또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그래서 필기노트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 합격생 필기노트 제가 저작한 합격생 필기노트는 뭐 이미 시중에 정평이 나 있지만 합격률이나 출제율 거의 99%를 달리는 그런 필기노트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강의로 올해 또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여러분들 믿음에 부합되는 가장 좋은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